사람은 나이가 들면 소리가 작아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지 않게 되는 것이라고 나는 그 집에 들어가 살며 알게 되었다. 딸 집에 들어온 건 내가 약해져서가 아니었다. 딸이 아버지 같이 살자고 했고 나는 그 말을 믿었을 뿐이었다. 처음 몇 달은 괜찮았다. 밥도 같이 먹고 손주 녀석이 학교에서 있었던 이야기도 해줬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식탁에서 내 자리는 의자 하나가 아니라 공기가 되어 있었다. 사위는 나를 보지 않았다. 정확히 말하면 보고도 안 본 척했다. 아버님은 집에 계시니까 편하시죠. 그 말이 칼처럼 꽂혔다. 편하다는 말 속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이 너무도 또렷하게 숨어 있었다. 딸은 그 말을 듣고도 웃기만 했다. 말리지도 부정하지도 않았다. 그날 이후 나는 밥을 먹고도 설거지를 하겠다고 말하지 않게 되었다. 말해도 대답이 없었기 때문이다. 집은 분명 내 돈이 들어간 집이었고 이 집을 사기 위해 나는 평생 등을 굽혀 일했지만 그 사실을 말하는 순간 나는 꼰대가 될 것이 뻔했다. 그래서 참았다. 노인은 참는 법을 잘 안다. 너무 오래 참아와서 문제지. 어느 날 밤 방 안에서 가만히 누워 있는데 거실에서 사위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버님, 언제까지 같이 사셔야 해? 그 질문은 딸에게 한 말이었지만 내 귀에는 퇴거 통지서처럼 들렸다. 그날 밤 나는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다. 그리고 그때 결심했다. 이 집에서 무시당하며 늙느니 내가 주인으로 남겠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조용히 거실로 나갔다. 그리고 그 집의 공기를 완전히 바꿔버릴 말을 입 밖으로 꺼냈다. 그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새벽 공기는 언제나 그렇듯 사람을 솔직하게 만든다. 어젯밤 들었던 그 한마디가 아직도 귀 안쪽에 남아 웅웅거리고 있었다. 아버님, 언제까지 같이 사셔야 해? 사위는 내가 들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아니, 어쩌면 들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부엌으로 나가 물 한 컵을 따르는데 이 집이 낯설게 느껴졌다. 분명 내가 돈을 보탰고 내 이름이 빠진 적도 없던 집인데 어느새 나는 이 집의 손님처럼 조심스러워져 있었다. 식탁 위에 놓인 가족 사진 액자가 유난히 눈에 들어왔다. 딸, 사위, 손주, 그 사진 속에서 나는 빠져 있었다. 처음엔 그게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했다. 노인은 사진 찍기 싫어하잖아. 그렇게 스스로를 납득시켰다. 하지만 지금 와서 보니 그건 시작이었다. 조금씩 조금씩 나는 이 집에서 지워지고 있었다. 딸이 일어나 부엌으로 나왔다. 휴대폰만 보며 아버지 주무셨어요? 건성으로 묻고는 내 대답이 끝나기도 전에 다시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다. 나는 괜히 물었다. 어제 사위 말이 좀 들리더라. 딸의 손이 잠깐 멈췄다. 아주 잠깐.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움직였다. 아, 아버지 귀가 밝으시네. 그 한마디로 모든 대화가 끝났다. 나는 그때 확실히 느꼈다. 딸은 내 편이 아니라는 걸. 사위는 출근 준비를 하며 거실을 왔다 갔다 했다. 나를 힐끗 보더니 굳이 들리게 말했다. 요즘 집에 사람 많으니까 생활비도 좀 늘고 그러네요. 그 말엔 주어가 없었다. 하지만 목적지는 분명했다. 나는 웃었다. 노인이 자주 쓰는 웃음. 불편함을 삼키는 웃음. 그래, 내가 너무 오래 있었지.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왔다는 게 가장 아팠다. 젊었을 땐 절대 하지 않던 말이었다. 내가 세운 집에서 내가 눈치를 보다니. 그날 나는 혼자 밖으로 나갔다. 은행 앞 벤치에 앉아 오래전 통장들을 떠올렸다. 딸 결혼할 때 이 집 보태주려고 노후 자금 깼던 날, 아버지 덕분에 우리 사람답게 살아요. 그 말이 아직도 귀에 생생했다. 사람답게 살게 해준 사람이 사람 취급을 못 받고 있다는 사실이 이상하게도 웃음이 나올 만큼 허무했다. 그날 저녁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다. 식탁에서 사위가 말했다. 아버님, 요즘 집 분위기도 그렇고 각자 생활하는 게 서로 편하지 않을까요? 각자 생활. 참 예쁜 말이었다. 쫓아내겠다는 말을 이렇게 포장할 수도 있구나 싶었다. 딸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말리지도 붙잡지도 않았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다. 아, 그래. 이 집의 주인이 누군지 한 번쯤은 분명히 해야겠구나.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천천히 말했다. 그래. 그럼 각자 생활하자. 사위가 고개를 들었다. 딸도 놀란 눈으로 나를 봤다. 그들은 아직 몰랐다. 이 말이 내가 나가겠다는 말이 아니라 그들이 나가게 될 이야기의 시작이라는 걸. 그날 이후 집안은 이상할 만큼 조용해졌다. 사위는 나를 피했고 딸은 말을 아꼈다. 서로 불편한 걸 모르는 척하며 하루를 넘기는 분위기였다.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갈등은 소리로 시작된다고. 하지만 진짜 갈등은 침묵으로 완성된다. 나는 더 이상 거실에 오래 머물지 않았다. TV를 켜도 내가 보고 싶은 채널은 아무도 묻지 않았다. 그래서 방으로 들어왔다. 이 집에서 유일하게 내 숨소리가 허락된 곳이었다. 벽을 바라보며 앉아 오래전 생각을 했다. 젊었을 때 나는 가족을 위해 모든 걸 내줬다. 말 한마디 없이 돈도 시간도 자존심도. 그땐 그게 당연한 줄 알았다. 부모니까, 아버지니까. 하지만 나이가 들고 보니 세상에서 가장 쉽게 무시당하는 존재가 참아온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다. 그날 밤 나는 옷장을 열었다. 오래된 양복 한 벌, 딸 결혼식 때 입었던 옷이었다. 소매는 닳았고 버튼 하나는 헐거웠다. 그 옷을 손에 쥐고 한참을 서 있었다. 이 집에 내가 남긴 게 이 옷 하나뿐인가. 서랍을 열자 서류 봉투가 나왔다. 집계약서 사본, 명예 이전 내역, 그동안 미뤄두었던 종이들이었다. 나는 그제야 정신이 또렷해졌다. 감정으로 싸우면 노인은 항상 진다. 하지만 기록은 나이를 보지 않는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아무 말 없이 집을 나섰다. 딸은 묻지 않았다. 사위도 관심 없었다. 그 무관심이 오히려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동네 법무사 사무실 문을 여는 순간 이상하게도 가슴이 편안해졌다.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어요? 나는 천천히 말했다. 제가 정리를 좀 하려고요. 그날 모든 게 정리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방향은 분명해졌다. 이 집은 잠시 빌려준 곳이었지 내 인생까지 넘긴 곳은 아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손주를 마주쳤다. 할아버지, 이거 내 방에서 나가요. 엄마가 싫어해요. 그 말은
아무렇지도 않게 나왔다. 아이에게 죄는 없다. 하지만 그 말은 집안 분위기 결과였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방으로 돌아와 짐을 정리했다. 버릴 건 버리고 가질 건 챙겼다. 물건은 적었지만 기억은 많았다. 밤이 되자 딸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아버지, 요즘 왜 그러세요? 그 질문에 나는 웃었다. 아버지는 원래 이랬다. 그 말 속에는 설명도 변명도 없었다. 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문을 닫았다. 그날 밤 나는 잠들기 전에 이렇게 생각했다. 사람을 집에서 쫓아내는 건 말 한마디지만 집을 되찾는 건 결심이다. 그리고 그 결심은 이미 끝나 있었다. 이제 남은 건 실행뿐이었다. 그날은 유난히 날씨가 맑았다. 하늘이 그렇게 맑은 날엔 사람 마음도 결정을 미루지 않게 된다. 아침 식탁에 셋이 앉아 있었다. 딸, 사위, 그리고 나. 젓가락 소리만 가볍게 부딪혔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나는 국을 한 숟갈 뜨다 말고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 두었던 서류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사위가 먼저 봉투를 봤다. 이게 뭐예요? 나는 천천히 말했다. 집 이야기다. 딸의 얼굴이 굳어졌다. 사위는 웃으며 말했다. 아버님, 그 얘기는 나중에. 지금이 딱 좋다. 내 목소리는 높지도 낮지도 않았다. 그저 결정이 끝난 사람이 목소리였다. 나는 봉투에서 서류를 꺼내 식탁 위에 펼쳤다. 진명이 잊었네요. 그리고 원래의 소유 구조, 사위의 표정이 조금씩 변했다. 딸은 서류를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내 얼굴만 바라봤다. 이 집 내가 마련했다. 나는 그 말을 처음으로 이 집에서 꺼냈다. 너희가 살기 시작한 건 내가 허락했기 때문이다. 사위가 급히 말했다. 아버님, 그건 옛날 이야기고요. 지금은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다. 말을 끊었다. 처음이었다. 내가 사위 말을 중간에 끄는 게 집 안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나는 딸을 보며 말했다. 너한테 묻고 싶다. 아버지가 이 집에서 무슨 존재냐? 딸은 입을 열었다 닫았다.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럼 정리하자. 사위의 얼굴이 붉어졌다. 아버님, 지금 협박하시는 거예요? 나는 웃었다. 아주 짧게. 협박은 힘없는 사람이 하는 거다. 그리고 결정적인 말을 꺼냈다. 이 집에서 나가라. 공기가 멈췄다. 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나는 딸을 똑바로 봤다. 내가 아버지를 이 집에서 지웠다. 사위는 말이 나오지 않는 듯 입만 벌리고 있었다. 오늘은 아니다. 나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시간은 준다. 하지만 결정은 바뀌지 않는다. 그날 밤 그들은 내 방문 앞에서 작게 다퉜다. 당신이 괜히 말 꺼냈잖아. 아버지가 이럴 줄 누가 알았어. 그 소리를 들으며 나는 처음으로 이 집에서 편안히 잠들었다.
왜냐하면 그날 이후 이 집에서 쫓겨날 사람은 내가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았기 때문이다. 존중받지 못하는 집은 더 이상 집이 아니다. 그리고 나는 내 집을 되찾고 있었다. 사람은 말로 위협받을 때보다 현실로 확인될 때 더 크게 무너진다. 딸과 사위는 그날 이후에도 애써 평소처럼 지내려 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저 감정이 상했을 뿐인 가족 다툼처럼.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넘어가지 않았다. 며칠 뒤 등기 우편 하나가 집으로 도착했다. 사위가 먼저 봉투를 열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식탁에 앉아 있었다. 딸이 물었다. 뭐야? 사위는 서류를 밀어주듯 식탁 위에 놓았다. 내용 증명, 집 사용에 대한 법적 정리, 퇴거 일정, 그리고 명의에 대한 명확한 확인. 딸의 손이 덜덜 떨렸다. 아버지가 진짜 하신 거야?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진짜다. 그 말은 차가운 물처럼 방 안을 적셨다. 사위는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아버님, 이건 너무하잖아요. 나는 고개를 들었다. 너희가 나한테 했던 건 너무하지 않았나? 사위는 말을 잃었다. 그는 여전히 이 상황이 협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건 협상이 아니었다. 정산이었다. 그날부터 집안의 역할이 바뀌었다. 그들은 눈치를 보기 시작했고 나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딸은 자주 울었다. 부엌에서, 화장실에서, 전화기 너머에서 아버지, 이렇게까지 하셔야 해요? 나는 그 질문에 오래 대답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이렇게까지 참아왔다. 그 말은 설명이 아니었다. 사실이었다. 며칠 후 사위 회사 쪽에서도 문제가 생겼다. 집 문제로 정신이 흐트러진 그는 중요한 계약을 놓쳤고 그 책임은 고스란히 돌아갔다. 사람은 자기 자리가 불안해지면 본 모습이 드러난다. 사위는 점점 예민해졌고 딸에게 화를 냈다. 당신이 아버지 말렸어야지. 그 말은 부메랑처럼 집안을 돌아다녔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생각했다. 이 집이 무너진 게 아니다. 원래부터 기초가 없었다. 어느 날 밤 사위가 나를 찾아왔다. 술 냄새가 가득했다. 아버님, 우리 조금만 더 시간을. 나는 문을 열지 않았다. 사위, 문 너머로 말했다. 집은 시간으로 버티는 게 아니다. 그날 이후 사위는 나를 피했다. 딸만 남았다. 딸은 내 방 앞에 앉아 오래 울었다. 나는 문 안에서 가만히 들었다. 노년이 되면 사람은 결정해야 한다. 용서를 할지, 존엄을 지킬지. 그리고 나는 이미 선택을 끝냈다. 존엄을 잃고 함께 사는 삶보다 존엄을 지키고 혼자 사는 삶이 낫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 오부가 끝날 무렵 그들은 처음으로 깨닫기 시작했다. 이건 감정 싸움이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라는 걸. 집안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말소리가 줄어들고 문 닫는 소리만 자주 들렸다. 딸은
예전처럼 웃지 않았다. 아니, 웃을 일이 없었다. 사위는 집에 늦게 들어왔고, 들어와서도 말이 없었다. 한때 나를 투명인간 취급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내 눈치를 보고 있었다. 아이러니였다. 딸은 어느 날 저녁 내 앞에 앉았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도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다. 사람의 사과는 타이밍이 전부다. 그리고 이 사과는 너무 늦었다. 뭐가 잘못됐는지는 아느냐? 딸은 한참을 말하지 못했다. 그러다 작게 말했다. 아버지를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그 말에 나는 처음으로 숨을 길게 내쉬었다. 당연한 건 없다. 짧은 말이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내 인생이 다 들어 있었다. 사위는 점점 무너졌다. 회사에서도 자리 잡지 못했고 집에서도 설 자리가 없었다. 그는 나를 보지 않으려 했다. 마주치면 자존심이 부서졌기 때문이다. 어느 날 밤 그는 술에 취해 혼잣말처럼 말했다. 이렇게까지 될 줄은. 나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아프지 않았다. 동정은 존중 다음에 오는 감정이다. 존중이 없던 관계엔 동정도 남지 않는다. 딸은 매일 밤 눈물을 삼켰다. 아이 앞에서는 울지 않으려고 애썼고 혼자 있을 때만 울었다. 그 모습이 마음 아프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노년의 사랑은 모든 걸 덮어주지 않는다. 그건 젊은 사랑의 특권이다. 어느 날 딸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버지, 다시 예전처럼 같이 살 수는 없을까요? 나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예전이란 건 돌아가는 게 아니라 지나간다. 딸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떨궜다. 그날 밤 나는 혼자 차를 마시며 생각했다. 부모가 끝까지 참아주면 자식은 절대 배우지 못한다. 사위는 마침내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아버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모습은 비참했지만 나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늦었다. 그 말은 복수가 아니었다. 현실이었다. 육부의 끝에서 나는 확실히 알았다. 이제 그들이 변한 게 아니라 내가 변했다는 걸. 사람은 모든 걸 잃고 나서야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비로소 알게 된다. 나는 짐을 정리했다. 큰 가방 하나, 옷 몇 벌, 서류 봉투 하나. 물건은 적었지만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가벼웠다. 이 집을 떠나는 게 아니라 되찾는 기분이었다. 새로 얻은 집은 작았다. 방 하나, 부엌 하나. 하지만 문을 닫았을 때 아무 눈치도 보이지 않았다. TV 소리를 키워도 누가 채널을 바꾸지 않았고 밥을 늦게 먹어도 눈치 줄 사람이 없었다. 노년의 자유란 거창한 게 아니었다. 내 호흡대로 하루를 사는 것. 아침에 일어나 천천히 차를 끓이고 신문을 읽었다. 누구의 얼굴도 살피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었다. 딸은 가끔 전화를 했다. 아버지, 잘 지내세요? 나는 짧게 대답했다. 그래, 예전처럼. 이야기를 길게 하지 않았다. 거리라는 건
미움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 존중을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거라는 걸 이제야 알았다. 사위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다. 그 또한 배웠을 것이다. 사람을 무시하면 그 사람을 잃게 된다는 걸. 동네 경로당에 나가기 시작했다.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 비슷한 사연들. 누군가는 자식에게 집을 넘기고 쫓겨났고 누군가는 말 한마디 못하고 혼자 늙어가고 있었다. 나는 그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다. 다만 한 가지만 말했다. 존중 없는 정은 정이 아닙니다. 그 말에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고 몇몇은 조용히 울었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노년의 삶은 사람을 줄이는 대신 관계를 선별하는 시간이었다. 딸은 어느 날 문자를 보냈다. 아버지, 죄송해요. 이제야 알겠어요. 나는 그 문자를 오래 보다가 답장을 보냈다. 알았으면 됐다. 그게 전부였다. 용서는 했지만 돌아가지는 않았다. 노년의 지혜란 모든 걸 덮어주는 게 아니라 다시는 같은 상처를 만들지 않는 것이다. 그날 저녁 창밖을 보며 이렇게 생각했다. 가족이라도 나를 무시하면 멀어져야 한다. 그래야 나도 살고 그들도 산다. 그리고 나는 처음으로 노년이 두렵지 않았다. 사람 사이의 거리는 시간이 아니라 태도가 만든다. 그날은 딸이 먼저 연락해 온 날이었다. 아버지, 한 번만 같이 밥 먹을 수 있을까요? 나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짧게 말했다. 시간 정해서 와라. 그 말에 조건은 없었지만 의미는 분명했다. 예전처럼은 아니라는 뜻이었다. 약속한 날 딸은 혼자 왔다. 사위도 손주도 데려오지 않았다. 문을 열자 딸은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 나는 안으로 들이라고만 했다. 식탁에 마주 앉았지만 예전의 식탁은 아니었다. 말이 많지도 웃음이 넘치지도 않았다. 딸이 먼저 입을 열었다. 아버지, 그때는 제가 틀렸어요.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딸을 보았다. 틀린 게 아니라 모른 거다. 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잊고 살았어요.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부모는 잊혀질 준비가 된 사람이 아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딸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사위는 다시 볼 수 있을까요? 나는 잠시 생각했다. 그건 내가 정할 일이 아니다. 딸이 놀란 눈으로 나를 보았다.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되면 그때 다시 만난다. 그 말은 문을 닫는 말이 아니라 기준을 세우는 말이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나는 말했다. 다시 같이 살지는 않는다. 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버지는 내 아버지다. 그 말에 딸은 끝내 울음을 터뜨렸다. 나는 그 울음을 막지 않았다. 울어야 끝나는 후회도 있으니까. 딸이 돌아간 뒤 혼자 식탁에 앉아 차를 마셨다. 조용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다. 나는 이제 안다. 노년의 삶이란 모든 관계를 붙잡는 게 아니라 나를 지킬 수 있는 관계만 남기는 것이다. 집을 물려줬다고
존엄까지 넘겨줄 필요는 없고 가족이라고 해서 무시를 참아야 할 의무는 없다. 존중받지 못하는 곳에서 떠나는 건 패배가 아니라 선택이다. 그리고 그 선택이 노년을 단단하게 만든다. 그날 밤 나는 불을 끄며 이렇게 생각했다. 늙는다는 건 작아지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걸 내려놓는 일이다. 그리고 나는 그 어느 때보다 온전했다.